기사님 요즘 외로우시죠? 같이 차에서 이야기할까요? 5만 원이면 배꼽도 맞출 수 있는데 마음만 맞으면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대형 트럭을 몰고 전국을 다니면서 운전으로 먹고 살고 있는 61세 박기석입니다. 어느 날 장거리 운전에 피곤을 풀기 위해서 들리는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한 여인이 저의 트럭 창문을 두드리며 제안한 그 말 한마디에 마지못해 차문을 열어주었고 실내등을 켜고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의 인생은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인생의 소용돌이와 저의 선택이 가져다준 결과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저의 선택에 대한 조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25년째 대형 트럭을 몰고 바퀴 달린 거 하나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됐는데 둘이 합쳐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저는 트럭으로 전국을 누비고 아내는 식당 일도 하고 보험도 팔고 방문 판매도 했어요. 정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고 트럭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25톤짜리 대형 트럭이에요. 그 트럭이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 했어요. 아이들도 다 키워서 독립했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아내도 요즘은 일을 줄이고 집에서 취미생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아내가 자꾸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희도 이제 60 넘었으니까 당연히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체중도 빠지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아내는 괜찮다고 그냥 좀 쉬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억지로 끌고 갔어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진료실로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췌장암이라고요. 그것도 3기라서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아내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대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2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니요.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원망스러웠어요. 아내는 오히려 저보다 담담했어요. 그래도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췌장암에 대해 찾아보고 나서 더 절망적이 됐어요. 생존율이 낮은 암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바로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아내가 입원하고 나서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트럭 운전도 못하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운전하면 사고 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일을 쉬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고 특실 비용이며 간병비며 돈이 계속 나갔어요. 적금도 해약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한테는 미안했지만 돈을 벌어야 치료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아내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제가 일하러 나가는 걸 더 좋아했어요. 제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트럭 운전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운전하면서도 자꾸 아내 생각이 났고 혹시 병원에서 연락 오는 건 아닌지 휴대폰만 계속 확인했어요.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3개월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반가우면서도 서글펐어요. 예전에는 트럭이 제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된 것 같았거든요. 첫 운행지는 부산이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예전에는 그냥 쭉쭉 달렸는데 이제는 자꾸 시간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혼자 병원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멀리 와도 되나 싶어서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병원 생각만 났어요. 지금쯤 회진 돌고 있을 시간이구나. 점심은 잘 먹었을까? 혼자 있어서 답답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휴대폰도 수시로 확인했어요. 혹시 병원에서 연락 온 건 아닌지, 아내가 문자 보낸 건 아닌지. 운전 중에 폰 보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도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부산에 도착해서 화물을 내리고 나니까 오후 3시쯤 됐어요. 평소 같으면 근처 팝집에서 점심 먹고 좀 쉬었다 올라왔는데 그날은 그냥 바로 올라오고 싶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고 싶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졸음쉼터에 잠깐 들렀어요. 예전부터 자주 들르던 곳이에요.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 잔 마시려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다른 기사님들은 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속에 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다른 기사님들과 농담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서울에 돌아와서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반갑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아픈 건 아내인데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컨디션은 어때? 밥은 잘 먹었어? 질문을 쏟아냈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걱정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요. 당신은 일만 생각하고 저는 치료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고요. 집에 혼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없는 집은 정말 집 같지 않았어요. 밥 먹기도 귀찮고 TV 켜놓고 있어도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운전할 때는 긴장하고 있다가 집에 오면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들러 아내 얼굴 보고 운전하러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병원에 가는 패턴이요. 그게 제 일상이 됐어요. 다른 기사님들도 제 사정을 알고 있어서 배려해 주었어요. 가까운 거리 운행을 주로 맡겨주고 응급 상황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세상이 차갑기만 한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어요. 혹시 아내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치료비가 더 많이 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럴 때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어느 날 운행을 마치고 병원에 갔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둘이 함께 버텨나가면 되는 거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도 평소처럼 대구로 운행을 나갔어요. 화물을 내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밤 10시쯤 됐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쭉 달려서 서울까지 올라왔을 텐데 그날은 왠지 피곤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내 병원비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르던 졸음쉼터에 차를 세웠어요. 그 졸음쉼터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작은 쉼터예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트럭 기사들이 잠깐 쉬어가기에는 괜찮은 곳이죠. 저도 25년 동안 운전하면서 수없이 들렀던 곳이에요. 차에서 내려서 화장실부터 갔어요. 그리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캔을 뽑아 들고 벤치에 앉았어요. 밤 공기가 차가워서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중년 여성 한 분이 서 있더라고요. 화장은 짙게 했지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일을 하는 분 같았어요. 기사님, 혼자 계신가요? 그 여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 어딘가 애써 밝게 하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가끔 있는 일이죠. 외로우시죠? 같이 차에서 이야기할까요? 배꼽 맞추는데 5만 원이면 돼요.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다른 분한테 가보세요. 저는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사실 좀 기분이 나빴어요. 요즘 마음이 힘든데 이런 제안을 받으니까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왔어요. 기사님, 그러지 마세요. 더 싸게 해드릴게요. 3만 원만 주세요.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그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트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요 하면서 차 문을 닫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실내등을 켰어요. 그 여자 얼굴을 제대로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내등이 켜지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40년이 지났지만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의 모양이 분명히 기억나는 얼굴이었어요. 설마 하면서 자세히 봤는데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선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여자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말했어요. 기석이야? 정말 기석이야? 맞아, 나야. 박기성 맞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선이 정말 선이야? 40년 만이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3년 동안 사귀었던 그 선이가 맞았어요. 차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둘 다 할 말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이고 선이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석아,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첫사랑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요. 괜찮아, 선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선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그리고 많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했어. 오래전에. 그런데 좋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나도 결혼했어. 35년 됐어. 그런데 지금 아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어. 제가 말하니까 선이가 놀란 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힘들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선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쉽게 살아온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선희는 대학교 3학년 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저와 헤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상처받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나중에 전과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폭력도 당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기석아,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떠난 것도 미안하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도 미안해. 선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선희야. 우리 다 각자 살아온 거잖아. 저는 선희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선희를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첫사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아내 생각이 나면서 죄책감도 들었어요. 선희야, 연락처 좀 줄래? 가끔 안부 궁금할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선희 생각만 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선희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 인사 정도였어요. 잘 지내냐, 몸은 괜찮냐, 그런 말들이요. 하지만 점점 이야기가 깊어지더라고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선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기서가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그 졸음쉼터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만났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선희는 평상복을 입고 왔는데 화장도 연하게 해서 예전 모습에 더 가까워 보였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는데 선희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서가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이야기해도 될까? 너한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물론이야, 선희야. 듣고 있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 똑똑하고 예쁘던 선희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요. 선희는 깊게 숨을 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헤어진 후에 만난 남자가 김태욱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대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래요. 손찌검도 하고 물건도 집어던지고요. 더 심각한 건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카지노, 경마, 로또 안 하는 게 없었대요. 선희가 벌어온 돈도 다 갖다 썼고 심지어 빚까지 져왔다고 해요. 집도 2번이나 잃었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남편이 전과자였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숨기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행죄로 전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했고요. 선희는 이야기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기서가 너는 모를 거야.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맞고 욕먹고 돈 없다고 구박받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절망적이던지요. 그래도 처음 몇 년은 참았다고 해요. 결혼한 거니까 끝까지 해보자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점점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고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해요. 결혼한 지 8년 만이었대요. 이혼하고 나서도 문제였어요. 재산이라고 할 게 없었거든요. 빚만 잔뜩 있었고요. 선희는 홀로 서야 했는데 8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었대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도 있고 학력도 높으니까 어디서나 어색해했대요. 젊은 애들은 대학 나온 아줌마가 왜 여기서 일하냐고 수군거리고 사장들은 오래 못 다닐 거라고 생각해서 뽑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술만 따라주는 일이었는데 점점 다른 일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곳에서도 일하기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 쪽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럭 기사들을 상대로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씩 벌어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기서가 정말 부끄러워. 이런 이야기 너한테 할 줄 몰랐어. 선희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너는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나는 이 꼴이야. 정말 한심해. 그런 말 하지 마, 선희야. 너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저는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선희가 손을 빼더라고요. 이런 손으로 너를 만지면 안 돼. 더러워져. 선희야, 정말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선희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실 충격적이긴 했지만 선희를 원망하거나 무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선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동안 혼자 감춰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은 거였거든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기서가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아내분이 아프다고 했는데 많이 힘들지? 선희가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자기도 힘든 상황인데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저는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고 병원비 때문에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쉽지 않게 살고 있구나. 선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어요. 40년 만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헤어질 때 선희가 말했어요. 기서가 나를 만나지 마.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방해만 될 거야.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선희를 그냥 보낼 수 없었거든요. 선희야,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자. 서로 힘든 상황이니까 위로라도 해주자. 저는 선희를 설득했어요. 선희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선희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은 있었지만 선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거든요.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첫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한 줄 정말 몰랐어요. 선희와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선희 생각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특히 운전할 때가 가장 심했어요. 혼자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자꾸 선희 얼굴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대학교 때 그 맑고 예쁜 모습도 생각나고 지금의 지친 모습도 생각나고요. 둘 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느 날은 운전하면서 옛날 생각에 빠져 있다가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앞차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내를 병원에서 만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서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남편이 어디 있나 싶어서 자책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고, 당신이 있어서 치료받을 용기가 생긴다고 말할 때면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또 선희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선희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병원비 걱정도 아내 상태도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게 더 죄스러웠어요. 어느 날 선희가 말했어요. 기서가 나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 나는 괜찮아.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선희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선을 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선희를 보면 20대 때 그 설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선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말로는 친구로 지내자고 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같았어요. 그 따뜻하고 애틋한 눈빛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서로 마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 번은 선희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필 이때 만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선희도 울었어요. 우리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기서가 우리 이러면 안 돼. 너한테는 아내가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선희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 선희와 함께 있는 게 행복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정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내를 만나야 했고, 선희는 여전히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아내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선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기서가 오늘 정말 힘들었어. 너 생각이 많이 났어.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고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선의 생각을 많이 했어. 정말 보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문자로 마음을 주고받았어요.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문자와 전화로 서로를 위로했어요. 한 번은 선이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기서가, 나 정말 힘들어. 이런 일 그만하고 싶어. 다른 일을 찾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저는 충동적으로 말했어요. 선이야, 내가 도와줄게. 돈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해보자.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됐어요. 아내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선이는 고마워하면서도 거절했어요. 기서가, 그런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너한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잖아. 선이는 저보다 더 현실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면서도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더 힘들었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내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저는 더 자주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이와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선이가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지만 아내는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35년을 함께 산 부부니까 숨길 수 없었나 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의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운명은 저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얼마 후 아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아내가 쓰러진 건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부산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잃었다고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하게 트럭을 세우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말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며칠 안에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봤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저렇게 약해 보인다니.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일도 당분간 쉬기로 했어요. 아내 마지막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선희한테도 연락해서 당분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선희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내분을 잘 돌봐드리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더 죄스럽게 만들었어요. 선희가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저는 뭘 했나 싶어서요. 아내는 사흘째 되는 날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저를 찾더라고요. 여보, 여보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여기 있어, 여보. 걱정하지 마.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어요. 아내가 천천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저는 부정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부부니까 저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고생한 건 당신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아내는 약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고 나면 혼자 너무 외롭게 살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진지했어요. 여보, 약속해 주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저도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때 아내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요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있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는데 아내는 아는 표정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요즘 뭔가 다르다는 거. 이상하게 핸드폰도 자주 보고, 가끔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내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 지켜온 비밀이 터져나왔어요. 대학교 때 사귀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 처음에는 그냥 옛날 생각에 반가웠는데 점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아내한테 정말 미안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역시 그런 거였구나.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요즘 왜 그런지 계속 궁금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사과했어요. 아내를 배신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아내는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여보, 괜찮아요. 이해해요. 당신도 사람인데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아픈 몸으로 당신을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저는 정말 죄스러웠어요. 병든 아내 옆에서 다른 여자를 생각한 남편이라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보,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아내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선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내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분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그분한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내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의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역시 아내다웠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내가 죽고 나면 그분과 잘해보세요.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아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이해해주는 아내 앞에서 제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35년 동안 정말 좋은 사람과 살았구나 싶었어요. 아내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줬어요. 몸도 제대로 챙기고 일도 무리하지 말고 외롭지 않게 잘 살라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점점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이틀 후 아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 사랑해요.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어요. 아내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혼자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그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날 밤 선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 잘 치렀어요. 선희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많이 슬프겠어요. 마음 추스르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한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있었어요. 아내 생각만 났거든요. 그리고 선희 생각도 났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정확히는 3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집에서만 있었어요. 일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그냥 아내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없다는 현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희 생각도 많이 났어요. 아내가 마지막에 해준 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외로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내가 그분과 잘해보라고 했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선희한테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게 아내한테 미안했거든요. 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겠다 싶었어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정말 폐인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아내도 제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트럭 시동을 걸었어요. 한 달 동안 안 탔더니 배터리가 좀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시동이 걸렸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고 그냥 운전을 시작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 졸음쉼터 쪽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선희를 만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그 졸음쉼터가 제게는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졸음쉼터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트럭 몇 대만 주차되어 있고 조용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기서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선희였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선희는 좀 더 말라 보였어요.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어요. 선희야, 어떻게 여기에?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선희는 쓸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오늘 여기 왔다가 내 트럭을 봤어. 설마 싶어서 기다렸거든.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 달 만에 만났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어요. 그동안 혼자 있으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지? 선희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그동안 너 걱정 많이 했어. 연락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힘들 것 같아서 기다렸거든. 선희도 저를 생각해줬던 거예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선희야,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 저는 아내가 한 말을 선희에게 전했어요.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고요.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내분이 그런 말을 했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내다웠어.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었거든. 그분 정말 좋은 분이었구나. 선희가 말했어요. 그런 분과 35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는 부러워.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게. 선희야, 너도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저는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 선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서가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해도 되는 걸까?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너 같은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말 하지 마, 선희야.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 저는 선희를 위로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선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기서가 정말 괜찮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한테 피해가 될지도 몰라.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그런 거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도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선희는 그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함께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고요. 선희가 말했어요. 기서가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예전에는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고 싶었어. 지금도 늦지 않을까? 전혀 늦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요. 우리는 그날부터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숨길 것도 없고 죄책감도 없었어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아내의 축복을 받은 사랑이니까요. 한 달 후에 선희는 그 일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그리고 작은 분식점을 차렸어요.
제가 자금을 도와줬고 선희가 요리를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선희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서 그런지 맛도 좋았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희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트럭 운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정을 조절해서 선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분식점 일도 도와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선희가 말했어요. 기서가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만약에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거야. 나도 고마워, 선희야.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외로웠는데 너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 우리 서로에게 고마운 거야. 우리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분식점이 안정되면 좀 더 큰 식당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내 제사 때마다 선희와 함께 가요. 선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절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내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에 그날 졸음쉼터에서 선희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혼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게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축복.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61세의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선희도 행복해 보여요. 예전에 그 밝은 미소를 되찾았거든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20년, 30년의 시간이 더 있어요. 그 시간을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아내가 바랐던 대로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61세의 나이에 첫사랑과 다시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졌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선희를 다시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에는 끝이란 게 없다는 걸요. 아내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던 그 말이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60이 넘어도 가슴이 뛰고 설레고 그런 감정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 본 적이 있으시거나 첫사랑과 다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